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글로벌화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글로벌화의 영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글로벌화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글로벌화는 뭐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 문화, 교육, 그리고 뭐 개발, 뭐 인권, 언론, 뭐 거의 전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요. 경영학도로서 알아야 할 영향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화 개념에는요, 국경 완화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화가 이 국경과 관련된 실물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실물 경제라는 거는요, 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뭐 소비 활동 등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실물 경제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실물 경제는 화폐 경제, 뭐 화폐 경제를 금융 경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화폐 경제와 좀 대비되는 그런 용어가 바로 실물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국경을 넘는 실물 경제 활동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바로 무역이 있겠고요. 국경을 넘는 상거래, 그 다음에 국경을 넘는 자본거래인 해외 직접 투자가 바로 국경을 넘는 실물 경제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는 이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 규모의 증가를 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WTO에 따르면은요, 2015년 기준 물가로 이제 조정을 할 경우 2020년 전 세계 무역량은 1950년과 비교하면은 한 40배 정도가 늘었고요. 1960년과 비교를 하면은 한 20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이제 측정이 되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추이는 우리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여기서는 글로벌화로 인해서 해외 직접 투자의 규모도 역시 늘었다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웅쿠타드에 따르면은요, 전 세계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1982년에는 57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한 1조 달러 정도 라고 하니까 많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는 글로벌화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또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늘어나서 글로벌화가 심화된 측면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말할 수 있는 건 글로벌화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효율성이 증대했다는 것입니다. 글로벌화라는 거는 무역이나 해외 직접 투자 등을 통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과 같은 생산 요소의 국가 간 이동을 촉진을 시켜서 국경에 상관없이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관점에서의 효율성이 늘어났다는 건 글로벌화의 어떤 좋은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글로벌화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부정적인 영향, 안 좋은 영향들 이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글로벌화는 세계 수준에서의 독과점을 이제 증대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화로 인해서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이라든지 특히 이제 메가머저라고 하는 국경을 넘는 대규모 인수합병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경을 넘는 인수합병이나 아니면 국경을 넘는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는 해외 직접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해외 직접 투자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다국적 기업, 지난 시간에 나온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글로벌화가 세계 수준에서의 어떤 독과점을 증가시킨 배경에는 다국적 기업 또는 해외 직접 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동일 산업 내에 인수합병이 막 추진되면은요, 독과점의 폐해가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떤 한 기업이 지나치게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세계 수준에서 봤을 때 독과점 정도가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의 독과점 규제는 한 국가 안에서 독과점 규제하는 것보다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다국적 기업, 이제 독과점인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여러 국가의 정부가 공조를 해야
나라만 세계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독과점을 이제 좀 규제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세계적 수준의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 어떤 한 나라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나머지 나라는 규제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규제한 나라가 불리하게 이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가 독과점 규제에 같이 힘을 합쳐서 공조를 해야만 세계 수준의 독과점을 규제한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가 공조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는 실물 경제 동조화 현상을 야기했어요. 실물 경제 동조화 현상이라는 거는 각국의 경기 사이클이 그냥 사이클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현상을 실물경제 동조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가 큰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경기가 침체될 경우에는 그 나라와 무역 거래를 많이 하는 교역 상대국인 다른 나라의 실업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물 경제 동조화 현상이 이제 야기되어서 어떤 한 국가 또는 한 지역 어떤 경기 침체가 심할 경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화는 이제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금융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국제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국경을 넘는 실물 거래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글로벌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국경을 넘는 실물 거래인 무역과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증가하면은요, 국제금융 거래가 활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쉽게 이해하자면 무역을 하면 결제를 해야만 거래가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역이 증가하면 국제 결제, 즉 국경을 넘는 금융 거래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경을 넘는 실물 거래 증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국제 금융 거래는 활발하게 됐는데 두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게 바로 1970년대, 1980년대 이후 금리나 환율에 대한 각국의 규제 완화, 즉 자유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규제 완화를 자유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니까요. 이런 자유화가 진척이 되었던 것도 이제 국제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자유화 이전에는요, 각국의 경제는 아주 폐쇄적으로 국가마다 폐쇄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의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금리 수준이 결정이 되고요. 재정 정책도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자유화가 이제 막 진전이 되면서 규제가 완화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개방화, 대외 개방이 막 이루어지고 냉전 종식도 있었죠. 기술도 발전했죠. 뭐 등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실물 거래와 관계없는 국제 자본 이동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즉 실물 거래 때문에 실물 거래가 국경을 넘는 실물 거래가 증가해서 국제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자유화, 개방화, 냉전 종식과 기술 발전 뭐 이런 요인에 따라서 또 그거와 별도로 단순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 목표로 하는 국제 자본 이동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국제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됐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제 금융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 금융 글로벌화, 금융의 글로벌화, 즉 금융의 글로벌화라는 거는 각국의 금융시장이 통합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금융 글로벌화가 촉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글로벌하게 연결된 어떤 정보망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이 불과 아주 순식간에 한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막 넘어다니는 그런 세상이 된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합된 금융시장을 쉽게 느끼는 사례는 아주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만약에 상승하면 그럼 우리나라 주가가 하락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로 확산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의 펀드 매니저가 보통 여름에 휴가를 떠나거든요. 근데 여름 휴가 떠나기 전에 이제 투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축소하고 이제 현금화를 합니다. 그 여파로 8월에 국내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이 뭐 나타난다거나 하는 그런 금융 글로벌화를 느끼게 하는 그런 사례들은 아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 글로벌화가 촉진이 되면서 그 결과 금융시장의 규모가 국제금융시장의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장기 자본, 여기서 이제 장기 자본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채권 이야기 하죠. 근데 뭐 타인 자본이긴 하지만 장기 은행 대출도 이제
장기니까 장기 자본으로 이제 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다 합친 주식 시가총액, 그 다음에 채권 잔액, 국제은행 대출 규모 합친 거를 뭐 세계 자본시장 규모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세계 자본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실물 경제 생산량의 4배까지, 4배는 아닌데 한 3.9배 정도 되는 뭐 300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글로벌화는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에서 제시된 것처럼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고요, 부정적인 영향도 미쳤습니다. 먼저 이제 긍정적인 영향으로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라는 점을 꼽아볼 수가 있어요. 즉 차입 수단이나 투자 수단이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의 차입수단, 뭐 투자수단을 고려할 수 있게끔 확장을 시켰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우리는 어떤 걸 누릴 수가 있게 됐냐면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일 수가 있고요. 기업이라면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제 국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는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해도 체계적 위험이 남죠. 그런데 이제 국경을 확장해서 투자를 할 경우에 한 국가의 체계적 위험은 더 이상 체계적 위험이 아닙니다. 즉 이 말은 상당 부분 분산 가능한 위험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경을 확장해서 분산 투자할 경우 체계적 위험을 낮춘다라는 말은 결국 국가 위험을 분산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꼽아볼 수 있는 거는 금융 글로벌화가 국제 자본 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거기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를 했다라는 점. 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은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자본을 해외에서 이제 유치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국 내에 공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외국 기업을 유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내에 공장이 들어서고 또 기업이 만들어져야 고용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고용도 늘어나고 이제 생산도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야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날 테고요. 그리고 소비도 좀 늘어날 테고 그러면서 국내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뭐 수출도 뭐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무슨 얘기냐면 빈곤한 국가는 외국에서 자본을 빌리거나 아니면 외국 기업을 유치해야만 경제의 순환 구조, 이와 같은 순환 구조를 좀 형성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경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전 세계의 글로벌화 열풍이 부는 게 유리할 거예요. 그래야지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테고 해외 직접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테고 또 국제 자본 이동 규모도 활발하게 커질 테니까. 실제로 이제 글로벌화 덕분에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이 좀 가난을 좀 추방하고 좀 경제 성장을 이룬 그런 국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이 바로 글로벌화를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기 없는 빈번한 위기 발생. 첫 번째 위기, 이건 좀 적으셔야 되겠다. 위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점을 그 부정적인 그런 효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기 이전보다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후 금융위기는 더 자주 발생했습니다. 1992년 영국과 같은 영국 등의 어떤 유럽 국가들, 뭐 90년대 중반에 멕시코, 그 다음에 97년에 우리나라, 동아시아 국가들, 뭐 2008년에 아이슬란드 등등 많은 나라에서 외환위기도 겪고 은행위기 같은 그런 금융위기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정적인 효과로는 한번이라고 하는 국제 단기 투기 자본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한머니가 이제 이동하면서 각국의 경제 안정 노력을 무력화시켰던 사례들도 종종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도 바로 부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전염 효과를 꼽아볼 수가 있는데 이 전염 효과라는 건 뭐냐면 금융위기가 한 나라에서 발생할 경우 별다른 이유 없는 주변국도 같이 금융위기를 겪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생겼습니다. 이거를 뭐 전염시키는 효과다 해서 전염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전염 효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점도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금융 글로벌화의 효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글로벌 금융 위기가 그 외에 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나타날 경우 글로벌 실물 경제까지 워낙 통합이 실물 경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금융 시장도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일도 부정적인 효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글로벌화의 영향으로 민족과 문화의 정체성 약화를 꼽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냥 들어도 부정적인 영향 중에 하나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죠. 각 민족의 정체성이나 뭐 기속감 같은 거는요, 삶의 바탕을 이루죠. 심리적인 안정감, 동질감, 친근감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글로벌화가 아무리 휘몰아친다 해도요, 민족 국가의 존재는 약해질 수는 있어도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되어서 글로벌화 진행이 가속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냉전 종식 이후에 미국이 이제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글로벌화를 주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했던 글로벌화로 인해서 미국의 가치관과 미국의 소비 문화가 전 세계로 이제 확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민족 국가의 전통 문화나 가치관이 위협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본사 문화와 동일한 기업 문화를 다국적 기업이 이제 진출한 외국의 자회사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경향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글로벌화가 고향, 가족, 국가에 대한 기속감을 약화시키면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경쟁을 촉진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제 더욱 큰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국제적인 왕래의 증가와 네트워크 증가가 부정적인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약이라든지 뭐 범죄, 질병과 같이 좀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것들, 유해한 것들도 국경을 넘어서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멀리는 뭐 에이즈 유행, 뭐 신종플루 유행, 가깝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그 배경에는 글로벌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글로벌화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글로벌화는 저개발국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절대적인 빈곤을 이제 줄였습니다. 세계은행 추정에 따르면은요, 절대적 빈곤선에 못 미치는 그런 생계비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 비중이, 그러니까 절대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에는 52%나 됐어요. 그런데 1990년에는 35.9%로 떨어졌고요. 글로벌화가 이후에 급격히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2017년에는 9.3%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빈곤층의 어떤 기준은 과거에는 하루에 1달러였어요. 그런데 이제 달러의 구매력 하락 때문에 절대 빈곤선의 기준이 조금씩 조정이 되어서 이제 하루 1.9달러인가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절대 빈곤층이라는 거는 하루에 1달러 또는 1.9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9.3% 얼마나 큰 수치예요. 2017년 세계 인구 대비해서 보면은요, 한 9.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7억 명 가까이나 돼요. 그러니까 이 7억 명 가까이나 절대 빈곤층 하루에 1.9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줄이는데 글로벌화가 기여하긴 했지만 사실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매년 10월 17일 이날이 바로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거든요. 이날 하루만이라도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서 지구촌 기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글로벌화는 절대적 빈곤은 많이 줄여지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면서 상대적인 빈곤은 좀 심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1960년대만 해도요, 아주 소득 수준이 좀 부유한 그런 나라의 소득은 빈곤 국가들 소득의 한 30배 정도였어요. 이것도 사실 큰 차이죠. 하지만 2020년에 이르러서는 그게 한 60배가 넘을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들의 인구가, 즉 부유한 하이인컴 국가들의 인구 비중은요, 한 세계 인구의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유한 국가들의 GDP가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요 60%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쏠려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세계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나라들의 인구 비중은 전 세계 인구의 한 9% 정도입니다. 9%. 그런데 이 빈곤한 국가의 GDP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 간 소득 불평등이 크다라는 그런 걸 심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 간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의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국가들 모임 대표적으로 OECD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OECD 국가들 내에서도 상위 10%랑 하위 10% 소득 격차는 과거보다 더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의 그 긍정적인 역할, 뭐 부정적인 역할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글로벌화의 부정적인 역할을 생각하면 사실 글로벌화가 이제 아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예전부터 글로벌화 문제점이 드러나기 전부터 일찍이 걔도 글로벌화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개도국을 비롯해서 비교적 못 사는 나라들의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도 비판하려면 얼마든지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글로벌화가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선진국 기업과 선진국 금융기관의 이익만을 키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비판을 할 수 있지만 이 글로벌화가 어떤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뭐 거슬릴 수는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전망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990년대 조금 더 거슬러서 생각하면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진행되기 시작한 지금의 글로벌화는 한없이 막 정말 심화되는 것처럼만 보였어요. 그러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 해요. 이 그래프는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즉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 기간 동안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FDI라는 거는 해외 직접 투자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규모 추이를 보면은요,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미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얼마 정도였냐면 2천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러다가 93년부터 이제 급격히 올라갑니다. 급격히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2000년에 이제 계기로 이제 좀 감소하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닷컴 붕괴 있었죠. 그 여파로 해외 직접 투자도 영향을 받아서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가 이 기간 중 피크였습니다. 그때의 규모,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였어요. 그래서 90년과 1조 8천, 아까 제가 90년 얼마라고 그랬죠? 한 2천억 달러 정도라고 했죠. 2천억 달러.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간을 보면은요, 그러면 이전 기간과는 좀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경향성이 안 보이죠. 아까 그래프에서는 막 계속 올라갔잖아요. 물론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지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해외 직접 투자의 규모는 999달러로 전년 대비, 즉 2019년 대비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수치는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보다 더 작은 수치이고요. 2005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기간 중 가장 작았던 그런 규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그러면 전에보다 증가한 경우도 있고 감소한 경우도 있고 뭐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줄어들었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 변화가 디글로벌리제이션, 즉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번역을 할 것이냐, 뭐 글로벌화 후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글로벌화 후퇴. 번역이라고 하니까 또 번역을 또 그대로 적는 것 좀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글로벌화 후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탈세계화
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탈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될까요? 아니면 글로벌화가 좀 주춤하더라도 계속 그냥 글로벌화가 진행이 될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미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거를 참고해요. 왜? 역사는 반복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의 글로벌화는 역사상 처음 있는 현상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의 글로벌화는 언제 시작되었나? 이거는 제가 아까부터 하는 얘기인데 1990년 이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 80년대 이후 진행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1960년 이후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글로벌화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있는 현상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화를 만약에 국경이 없어지는 거를, 국경이 완화되는 거를, 없어지는 거를 글로벌하다라고만 본다면은요, 역사적으로 글로벌화가 추진되었던 시기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의한 글로벌화도 있었고, 유럽에 의한 글로벌화도 있었고, 이슬람에 의한 글로벌화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다 글로벌하지만 근데 국경 완화만 보지 말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축소까지도 우리가 글로벌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19세기 중후반 진행됐던 글로벌화를 효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글로벌화는 150여 년 전에도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이게 1848년에 발표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일부 내용입니다. 지금 썼다고 말을 해도 그냥 그렇구나라고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9세기에도 이미 글로벌화는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이제 150년 전쯤에 이제 한참 심화되었던 글로벌화가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세계 경제는 대략 1870년경부터 시작해서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914년까지 한 이 기간 동안 한 50년 정도죠. 매우 높은 수준의 개방과 경제 통합의 시기를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1870년경부터 1914년 기간 동안의 글로벌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1차 글로벌화라고 그냥 편의상 부르도록 합시다. 이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먼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2차 산업혁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예를 들어 석유화학, 전기, 자동차 같은 그런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고요. 교통혁명이 또 일어나서 철도 보급이 확대되고 해상 운송이 발달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운송비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요, 나라 간 산업화 격차가 아주 벌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진국 클럽이 형성돼 전통적인 선진국 국가들이 형성된 그런 시기이고요. 이 선진국의 당시 식민지였던 국가들은 선진국에게 어떤 걸 제공했냐면 자원을 제공하고요. 그러면서 이 식민지 국가들의 공업은 상당 부분 낙후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산업혁명과 교통혁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요. 운송비가 하락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운송비가 어느 정도로 하락했냐면 1830년에서 1880년 사이에 반으로 줄었고요. 해상 운송비가 또 1880년에서 1914년 기간 동안에는 또 다시 그거에 또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운송비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그리고 대량 생산도 가능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이 아주 활발하게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은 1815년에서 1914년 동안 한 100년 정도 기간 있죠. 이 기간 동안 세계 무역은 40배 성장했다고 해요. 그 전 100년 기간 동안에는 즉 1715년부터 1814년 기간 동안에는 세계 무역은 고작 2배 성장을 한 거니까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역만 늘었냐 하면은 국제 자본 이동도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자본 이동 규모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뭐 다양한 측정치가 있지만 이건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통계가 많지 않았으니까요. GDP에서 경상수지가 차지하는 비중 이 비율로도 자본 이동의 어떤 그 규모를 좀 측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악을 해보니까 논문에 따르면 1890년에서 1913년 기간 동안 자본 이동 규모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1890년에서 뭐 1913년
기간 동안에 이 비율이 1989년에서 1996년, 이거 20세기의 기간입니다. 보다 훨씬 더 컸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기간 국제자본 이동의 특징이라면 먼저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대규모 자본이 이동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라면 자본 이동이 직접 투자 형태로 이동했어요. 주식 투자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옛날에는요. 뭐 신대륙의 강산이나 철도와 같이 자원이나 사회 간접 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직접 투자 형태로 국제 자본의 이동이 거대 규모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글로벌화와 최근의 글로벌화, 즉 최근의 글로벌화를 그냥 1차와 대비해서 뭐 2차라고 부르도록 하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합시다. 즉 여기서 2차라는 거의 의미는 최근의 글로벌화, 1980년대 이후 진행된 그런 최근의 글로벌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글로벌화의 공통점은요, 모두 둘 다 기술 혁신으로 인한 거리 축소와 그리고 자유화, 라는 규제 완화라는 요인에 의해서 촉진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한 세 가지 정도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구 이동 여부인데요. 1차 글로벌화 때는 대규모 인구 이동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유럽에서 신대륙이라고 한다면은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호주 뭐 이런 데가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의 글로벌화는 인구 이동은 있지만 대규모라고 얘기할 할 만한 거는 없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동의 대상인데요. 1차 글로벌화, 즉 150여 년 전에 글로벌화가 진행된 시기에는요, 재화와 생산 요소 이동에 국한이 되었습니다. 즉 지식이나 노하우 이동은 제한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반면 이제 최근의 글로벌화는 지식, 정보의 이동까지도 아주 활발하다. 뭐 생산 요소와 재화뿐 아니라 지식이나 정보까지도 활발하게 국경을 넘어서서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국의 범위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갖습니다. 1차 글로벌화, 즉 150여 년 전의 글로벌화는 유럽의 산업 선진국과 신대륙 간 교류 확대에 국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의 글로벌화는 거의 모든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이외의 차이점은 또 뭐가 있냐면요. 1차 글로벌 시기에는요. 선진국은 산업화, 공업화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신대륙, 저개발국은 오히려 공업화가 낙후되었다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뭐 탈공업화라고 합시다. 즉 1차 글로벌화 시기에서는 저개발국,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의 자원을 선진국에 가져다가 가공해서 생산하고 또 소비하고 남는 걸 다시 식민지 국가로 수출하는 전형적인 어떤 제국주의 형태의 어떤 교역 형태였어요. 반면에 이제 최근에 글로벌화는 신흥시장은 오히려 글로벌화로 인하여 급속도로 산업화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선진국은 공장을 신흥시장, 개도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함으로써 공장을 이전하면서 탈산업화가 이루어졌다. 즉 선진국은 신흥시장이 만든 재화를 뭐 수입해서 소비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뭐 그 이야기하다가 사실 역사를 살펴본 거니까요. 그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글로벌화는 처음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1차 글로벌화는 어떻게 됐냐? 왜 한참 진행되다가 고도로 막 통합되고 교류하고 하던 게 왜 중단되었나? 그 원인은요, 전쟁입니다. 우선 세계대전 발발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호주의가 급성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취하지 않고 막 보호무역을 하는 그런 사상이 더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대공황과 같은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전쟁이 또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후퇴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 요인, 경기적 침체에 따라서 중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해외 직접 투자 규모 추이를 이야기하면서 탈세계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글로벌화 후퇴가 나타나게 한 원인도 이것과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금융 위기 꼽아볼 수가 있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는 단순한 금융 위기가 아니었어요. 글로벌화의 어떤 부작용, 부정적인 영향의 어떤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족주의, 보호무역과 같은 정치적인 요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쟁도 있었지만 전쟁보다는 또 뭐가 있을까요? 팬데믹이 가져온 어떤 관계 단절,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세계적 유행 때문에 관계가 많이 중단되는 그런 점 때문에 글로벌화 후퇴가 좀 진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나기 시작한 탈세계화 현상이 앞으로도 심화될까에 대해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글로벌화가 다소 주춤하겠지만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탈세계화, 뭐 글로벌화 후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글로벌화 후퇴가 저는 좀 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탈세계화는 그냥 왠지 뉘앙스가 세계화로부터 좀 반대되는 완전히 뭔가 글로벌화가 멈추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갖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탈세계화의 의미는요. 글로벌화가 멈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지금의 글로벌화, 심화된 글로벌화가 2000년 수준으로 이제 좀 후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탈세계화를 지금 그러니까 점점 심화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글로벌화가 2000년 수준으로 후퇴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글로벌화가 아예 중단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탈세계화가 심화될 것이냐, 글로벌화가 주춤하더라도 계속 진행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두고 봐야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이미 사실 글로벌화로 인해서 단맛을 많이 봤잖아요. 우리 지구인들이 뭐 선택의 폭이 확대됐다든지 아니면 개도국들은 경제 성장을 이뤘다든지 하는 그런 단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완전히 그 글로벌화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해서 봐야 할 사항은 미국의 지위 여부가 일단 되겠고요. 즉 중국이 정말 미국에가 대적하는 그런 힘을 가질 것이냐. 그리고 달러 위상 변화, 뭐 기후 변화, 돌발 변수, 뭐 테러나 전염병과 같은 돌발 변수 등에 따라서 결정될 테니 이러한 요인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는 글로벌화가 이제 앞으로 계속 간다 하더라도 미국 중심은 아닐 거예요. 즉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도하는 좀 다자주의가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효율성, 성장 같은 것만 따지지 않고 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좀 공존의 개념이 좀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좀 수업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먼저 글로벌화의 영향 살펴봤죠.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화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150년 전에 나타난 글로벌화, 우리가 이거를 1차 글로벌화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최근의 글로벌화, 2차 글로벌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제가 따로 뭐 용어 나온 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항상 여러분들 수업 듣고 처음 듣는 용어가 있다면 좀 그것도 같이 정리하는 그런 습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번 시간이라면은 뭐 동조화라는 말도 나왔죠. 금융 글로벌화라는 말도 나왔죠. 그리고 뭐 탈세계화라는 그런 용어도 나왔죠. 뭐 한머니 독과점 뭐 다 알 것 같지만 만약에 모른다면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서 수업 정리하기까지 했으니까요.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글로벌화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의 주제는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화를 다루는 첫 번째 시간, 지지난번 시간에 제가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화의 원인이자 결과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 대해서 두 강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요, 글로벌화에 대한 정의가 학자마다 다양한 것처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정의도 좀 학자마다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다국적 기업은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멀티내셔널 코퍼레이션, 줄여서 MNC라고 줄여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많이 얘기할 거면 다국적 기업 5글자니까 MNC 짧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MNC라고 제가 만약에 노트에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다국적 기업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전통적으로, 즉 전통적으로라는 거의 의미는 다국적 기업이 처음 등장을 했던 당시 그 원래 의미대로 다국적 기업을 정의를 하자면은요,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결국에는 외국의 현지법인 자회사를 운영하려면 해외 직접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니까요.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순 수출하는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기업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수출 기업이라고 부른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해서 다국적 기업이 생성되니까요. 해외 직접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외 직접 투자라는 거는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줄여서 FDI. 예. 줄여서 이제 FDI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한 게 해외 직접 투자예요. 그래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투자하여서 만들어진 또는 그 투자한 기업 을 자회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자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 기술, 사람, 경영 노하우 등의 생산 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기업 활동을 해외 직접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의 특징은요, 경영 지배가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자본의 이동만이 아니라 모든 경영 자원의 어떤 포괄적인 이전을 의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DI의 특징을 보다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요,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주식 투자 또는 해외 직접 투자와 수출을 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먼저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 주식 투자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이 해외 직접 투자는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경영 참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즉 주식을 취득하는 이유,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이유가 경영 지배를 하려고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목적이 뭐냐면 수익을 극대화, 또는 가끔은 어떨 때는 위험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투자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해외 주식 투자를 해외 직접 투자 대비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 간접 투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해외 증권 투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든 아니면 이렇게 부르든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외 직접 투자와 수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해외 직접 투자는 사람도 가고요. 그리고 기술도 가고요. 그리고 자본도 갑니다. 자본도 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산 요소가 포괄적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렇지만 수출은 뭐만 가냐? 완제품이 국내에서 생산한 완제품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활동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수출과 해외 직접 투자는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는 모든 다양한 생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해외에 이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출은 완제품의 해외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DI 관련해서 좀 기본 용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친해질까요? 먼저 투자기업과 피투자기업이 있는데요. 이 투자기업이라는 거는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주체인 기업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투자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의 객체 또는 해외 직접 투자의 대상,
즉 해외 직접 투자로 만들어진 또는 인수합병된 그런 자회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국과 피투자국이 있어요. 이 투자국이라는 거는요, 홈 컨트리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피투자국은 호스트 컨트리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래서 피투자국은 근데 또 가끔 현지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피투자국과 현지국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지국에 그러면 원래 영문명은 뭐냐? 로컬 커런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투자국, 홈컨트리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투자 기업이 속한 국가이고요. 그 다음에 피투자국 또는 현지국이 의미하는 거, 호스트 컨트리, 로컬 컨트리라는 게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피투자 기업이 위치한 국가, 즉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한 국가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난 시간에 제시했었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해외 직접 투자 규모로 제시했었던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던 게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왼쪽 그래프에서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인플로우, 유입을 기준으로 해외 직접 투자의 규모를 측정을 했어요. 즉 유입을 기준으로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한 국가 입장에서, 즉 피투자국 입장에서 해외 직접 투자의 규모를 측정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설명 안 한 부분은 바로 그래프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 노트에서는 이제 흑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조금 여기서 필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크게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빨간색과 초록색 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빨간색은 피투자국이 개도국인 경우의 해외 직접 투자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초록색 그림 색깔은 피투자국이 선진국인 그런 경우에 해외 직접 투자를 얼마나 유치했나라는 고 이제 측정한 그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기관에서도 초록 색깔이 더 압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를 제가 지금 여기 이 그래프에서는 유입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걸 보여줬었는데 지난 시간에는요. 사실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유입을 기준으로도 측정할 수 있지만 유출을 기준으로도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측정한 그래프가 바로 이 오른쪽 그래프, 새롭게 제시된 이 오른쪽 그래프예요. 그래서 유출, 아웃플로우를 기준으로 했다라는 얘기는 투자국이 기준으로 투자국을 기준으로 그 규모를 측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요, 이거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 왼쪽의 기관의 동일 기관에 대해서 다는 안 나오고요. 왼쪽 그래프의 가장 최근인 2005년에서 2007년 3년 동안의 그 자료로 이제 도식화를 한 건데요. 요게 이제 그 뭐죠? 투자국이 선진국인 경우 해외 직접 투자 규모, 그 다음에 요게 개도국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막대기 높이 어떤 게 더 압도적이에요? 요게 훨씬 더 압도적이죠. 그렇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DI 주체 국가도 선진국이 압도적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즉, 피투자국, FDI 대상인 피투자국을 기준으로 해도 아니면 FDI 주체 국가를 대상으로 해도 둘 다 선진국이 압도적이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그래프를 유입 기준, 유출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즉, 이 해외 직접 투자가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선진국 중심으로 아까 제가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FDI 주체도 선진국이 많고 FDI 객체도 선진국이 많은 그런 현상을 이 오마에라는 학자가 뭐라고 일컬었었냐면 트라이아드라고 말을 했어요. 즉 트라이아드라는 거는 해외 직접 투자가 선진국 중심으로 일어난다. 왜 트라이아드냐? 미국, 유럽, 일본 이 세 개 지역을 이으면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라이아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아드라는 거는 해외 직접 투자의 주체도, 객체도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국 중심인 그런 현상을 일컫는 용어
가 바로 트라이아드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서 이 현상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 역시 지난 시간에 보여준 제시했던 그런 그래프지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영문명 읽어보면 자세히 조그맣게 써져 있긴 하지만 인플로우, 유입을 기준으로 해외 직접 투자 규모를 측정한 것이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기간 동안에도 지금 이게 주황색이 개도국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 선진국인 경우입니다. 근데 색깔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초록색이 더 많이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했나요? 아니면은 주황색 개도국이 더 많이 유치를 했나요? 전반적으로 좀 약간의 그 대소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추세는 선진국, 그린은 좀 감소한 추세이고 주황색 개도국인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한 추세이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주황색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즉 개도국이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한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입 기준이니까 사실 유출 기준도 봐야 되는데 유출 기준으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선진국보다 개도국의 비중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라이아드 외 지역, 즉 삼각형 이외의 지역, 개도국 같은 아시아 뭐 이런 데에서 해외 직접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게 바로 최근 경향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트라이아드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해외 직접 투자가 이 삼각형에서 이제 다각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본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국적이 아닌 다국적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국적 기업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이 더 심화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 해요. 유사한 용어로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근데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구분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엄밀하게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다국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나타났을 때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처음 등장했을 때가 대략 1960년대예요. 1960년대는요. 이때 화두는 뭐였냐면은 국제화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걸 번역한 게 국제화예요. 그래서 기업의 국제화나 기업의 글로벌화나 모두 기업의 해외 진출을 일컫는 용어인데요. 개념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의 국제화라는 거는 국가 단위의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국가에서 만약에 한국의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미국에 하고 중국에도 하고 일본에도 해요.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의 시장으로 전제되어 있던 국가 단위의 시장이 존재한다는 게 전제된 상황에서 해외 직접 투자를 하여 다른 나라로 진출해서 자회사를 뭐 미국 자회사도 만들고 중국 자회사도 만들고 일본 자회사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기업의 국제화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글로벌화는 국경이 완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즉 국가별로 구분한다는 의미가 좀 퇴색되고 있다는 걸 전제한 상황에서 즉 전 세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다른 나라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기업의 글로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경을 전제하는 국제화가 화두였던 시기에는요, 다국적 기업이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래서 이 국제화 시대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에 따라서 경영 환경이 다를 테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별 전략을 추구했었다. 나라마다 다른 전략을 추구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화가 화두가 되면서, 즉 글로벌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뭐 생산은 뭐 동남아시아 어디에 하고, 뭐 디자인은 뭐 유럽 어디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기업 활동을 배치하고 조정하는 전략, 이거를 이제 글로벌 전략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 전략이 아니라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을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부르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글로벌화, 뭐 생산의
간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국경에 따라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통합된 전략, 유기적인 그런 전략,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그런 다국적 기업이 나타나면서 이런 글로벌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이 있다라고 부르고, 과거에 국가별로 상위했던 국가별 전략을 추구했던 다국적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국가마다 독립된 전략을 사용하면은 다국적 기업,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그런 글로벌 전략을 사용하면은 글로벌 기업,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지 않고요. 그냥 다국적 기업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국적 기업 대신 글로벌 기업이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는 엄밀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글로벌 기업을 또 어떤 식으로 다른 이제 동의어로 어떤 게 있냐면요. 세계 기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초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국적을 초월한 했다라는 의미겠죠. 무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아예 국적 자체가 없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부르지만 그냥 대충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그냥을 좀 더 많이 선택을 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국적 기업의 전통적인 정의를 보면, 즉 두 개 이상에서 두 개 국가,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현지법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본다면은, 그 원래 의미대로 본다면 전 세계에는요 진짜 수만 개의 다국적 기업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들 수만 개의 다국적 기업들은 수십만 개의 해외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글로벌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국적 기업은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국적 기업마다 유기적인 글로벌한 통합된 전략을 추구하는 정도는 당연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순위가 만약에 알고 싶다면은요, 대표적으로 이제 매년 다국적 기업 순위를 발표하는 데가 제가 두 곳 정도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돼요. 포춘지, 포브스지가 있는데요. 포춘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500이라고 해서 다국적 기업 500 개를 리스트를 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근데 이 포춘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금융업이 이제 포함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포브스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2000이라고 좀 더 이제 많은 순위에 2000개의 다국적 기업 순위를 전년도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 자산, 시가총액까지 다 고려해서 랭킹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 포브스지 같은 경우에는 금융 쪽도 포함되어 있어요. 금융계의 다국적 기업도 순위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링크 제가 소개를 해놨으니까요. 최근 순위 한번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복사해서 한번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아드가 제가 약화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그래서 과거의 100대 순위에는요. 트라이아드 지역의 다국적 기업들이 거의 100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위치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0, 2000은 당연한 거고요. 세계 100대 그 다국적 기업 순위 안에 중국이나 한국, 브라질 같은 신흥 국가들의 다국적 기업들도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느냐,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다국적 기업이 현지국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냐면, 우선 무엇보다도 다국적 기업이 피투자국, 여기서의 피투자국은 주로 이제 특별히 이제 개도국이 되겠죠. 피투자국의 고용을 늘리고 소득 증대.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은 고용도 늘어나고 소득도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기여하기 때문에, 또는 개도국으로 선진국의 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이전하는 그런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현지국 경제의 종속화를 야기하고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만약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 전략에 따라서 현지국의 산업 구조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비판을 또 보고 또 부정적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개도국 노동력 착취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자원 채굴하고 투자 가치 사라지면 미련 없이 그냥 떠나버렸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지난 시간인가 글로벌화의 어떤 영향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기업 문화를 본사의 동일한 기업 문화를 현지국의 자회사에게 강요해서 그 나라 현지국의 민족
문화 정체성을 좀 약화시키는데 다국적 기업이 좀 기여했다, 그렇게 작용했다라는 그런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남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 이야기를 좀 가볍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냐? 시간이 애매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이유는 대외 개방이라는 게요. 있은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규제가 완화됐고요. 그리고 뭐 국경 완화도 이루어졌고,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한 게 우리나라 대외 개방, 이거 사건이거든요. 즉 우리나라 대외 개방은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영향을 받게 하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대외 개방 이후 글로벌화의 흐름을 탔는데, 이 글로벌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과도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요, 80년대 이전에는 거의 폐쇄적인 세국 정책을 고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있었던 88 올림픽을 계기로 점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개방의 역사는 세 개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방의 시기는 88 올림픽부터 OECD 회원국이 된 1996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자유화 물결을 타면서 이 기간에 수입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전면 자유화, 그리고 외국인 투자 자유화 등의 조치가 단행이 됐어요. 외국인 투자 자유화는 다음 노트에 어차피 있으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이제 개방이 되면서 개방형 경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입 자유화는 뭐 그렇게 뭐 깊게 설명할 거 없어요. 88년도에 있었는데요. 모든 공산품이 이제 완전히 수입하는 게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예나가 대폭 강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그 여파로 소위 3조 호황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3조 호황이라는 거는 달러, 유가, 그리고 국제 금리 이 세 개가 다 낮아졌다라는 거를 3저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호황을 누린 당군이대 최대 호황이라고 그때 막 불렀어요. 그래서 이 3저 호황을 이제 맞이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처음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연달아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3년간 내리. 그 전에 계속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미국으로부터 주로 대외 개방 압력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돼요. 왜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낮아진 게 우리나라 호황의 원인인지는 뭐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예나 강세면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 약세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나는 우리나라랑 약간 수출 경쟁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 테니까요. 그래서 호황을 이유로 호황을 맞았던 거는 사실 외부적 원인이 되게 커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요한 변화는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9년도 1월에 전면 자유화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엔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여행도 못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되기 이전에는요. 종합상사맨이 인기 있는 남편감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건 잘 몰라요. 저도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와 금융시장의 부분적 개방도 첫 번째 개방의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해외외환 규제 완화로 FDI가 그전에는 일일이 허가를 해줬는데요. 신고제로 바뀝니다. 훨씬 자유로워진 거죠. 신고만 하면 해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니까요. 대폭적인 자유화 조치가 시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시장도 이제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92년 1월 제한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게 허용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은 아주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1994년 7월부터는 채권 시장이 개방이 돼서 외국인이 국내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의 대외 개방으로 우리나라 개방 정도가 이제 OECD 회원국에 요구되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1996년 12월에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걸 겪죠. 외환 위기를 97년도에 겪게 되죠. 그래서 외환 위기는 사실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 외부적 요인이 아주 커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자본 유입이 된 다음에 급격하게 자본이 빠져나가면요. 외환 위기, 외채 위기를 초래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실제로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가입이 사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때 무리하게 추진이 된 그런 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개방의 시기는요, 외환 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1998년부터 이제 2000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시기 개방의 핵심은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개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타이네요. 98년입니다. 98년. 제가 이거 강의 노트에서는 고칠게요. 1998년 5월에 주식 투자 한도가 폐지가 됐고요. 그리고 1998년 2월에 뭐 기업어음과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이 개방이 됐고, 98년 5월에는 CDRP 표지어음 같은 것도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IMF와의 협약에 의해서 자본시장 개방이 강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 금융 글로벌화의 어떤 부정적 영향이 아주 큰 그런 것도 겪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이 시기에 또 좀 이렇게 좀 달라진 점. 이고 좀 이렇게 좀 좋아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사의 권한이 지배 구조가 조금 더 좀 이렇게 건실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 지배 구조 시스템은 아무래도 이 시기에서는요, 미국식 기업의 지배 구조 시스템이 좀 도입이 되었다. 그래서 뭐 이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사회이사 제도 같은 것들이 도입이 되었다. 라는 그런 게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주주의 권한이 뭐 강화된 측면. 그리고 뭐 성장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기업 경영이 전환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점에서 그 우위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개방의 시기는요, 2002년부터 볼지 뭐 2007년부터 볼지는 조금 애매해요. 근데 하여튼 이 세 번째 개방의 시기는 가장 큰 특징은 자유무역 협정이 추진되기 시작했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언제를 출발점으로 할지 애매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보통은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2002년을 이제 그 시기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혹자는 미국과의 FTA 협상이 완료된 2007년으로 뭐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 많은 국가들과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거나 아니면은 또 추진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 좀 이렇게 좀 답답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살펴봤던 내용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2개국 이상에서 현지법인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다국적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은 해외 직접 투자에 의해서 형성이 되니까 해외 직접 투자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뭐다? 특징은 뭐다? 그래서 이 특징을 구별하기 위해서 수출 대비 해외 직접 투자, 그리고 해외 증권 투자, 해외 주식 투자 대비 해외 직접 투자를 좀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의 추이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어떤 용어가 나왔죠? 트라이아드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라이아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 용어인지,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런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의미하는 용어로 기업의 국제화와 기업의 글로벌화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시대에서는 국경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국제화 시대에서는 기업의 국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글로벌화가 하도인 시대에서는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국경의 완화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서는 기업의 글로벌화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엄격하게 구별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혼용해서 쓴다라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할 수는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자세하게 어떤 전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된다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 개방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요거 위주로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국적 기업,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기업과 유사한 용어들도 몇 개 나왔죠.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해외 직접 투자 관련된 용어들도 또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풀어볼까요? 네, 퀴즈는 잘 풀어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